앞선 세션에서 글로벌 물류 환경이나 무역 전반의 흐름을 짚어주셨다면, 저는 그 흐름 안에서 인허가와 통관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규정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인증은 완료했는데 왜 통관 단계에서 이슈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인증이 훨씬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인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의 화장품 규제 흐름을 보면 규제를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즉, 관리와 감독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시장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K뷰티는 이제 잠깐의 유행이 아닙니다. 해외 규제 기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강력한 경쟁 산업이자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등록만 되어 있으면 통과가 아니라 이 브랜드가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2026년을 앞두고 해외 인증과 통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유럽 CPNP부터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유럽은 제품 출시 전 CPNP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RP를 중심으로 한 사전 책임 구조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안전성 문서는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등록 시점에 이미 완비되어야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럽은 사후 시장 감시 체계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가 CPNP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기본 구조 외에 현업에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끼실까요? 바로 화장품을 바라보는 규제의 시각이 바뀐 부분 때문입니다. 단순히 안전한가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 규제의 중심이 환경과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CPNP 등록 여부 자체보다도 환경 분리배출 표기, 그리고 GPSR처럼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가 유통 단계의 핵심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인허가 단계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실제 시장 유통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완료했는데 왜 유통에서 제동이 걸리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모크라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책임자 지정 필수. 두 번째, 시설 등록과 제품 정보 관리. 안전성 근거 확보가 기본 요건이고, 특히 라벨 및 샘플 소량 배송도 정식 규제 대상으로 모두 공품과 같은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미국은 연방 규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크라는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지만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주별 규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같은 주는 연방 기준보다 성분 공개 범위나 소비자 고지 의무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연방 기준으로는 적합한데 주법 때문에 유통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럽은 사전 책임과 사후 관리, 미국은 연방 규제와 주법의 이중 구조입니다. 이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인허가만 진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통관 단계에서의 사고입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인허가는 완료되었으나 통관 기준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RP가 불명확했던 사례입니다. 서류상 RP는 존재했지만
통관 질의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인 소명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결국 통관이 보류되고 대응이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 자료입니다.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분산되어 있거나 이력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받는 순간 곧 비용 발생과 일정 지연으로 직결됩니다. 세 번째,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와 서류의 불일치입니다. 특히 라벨의 경우 전성분은 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용기와 2차 단상자의 필수 표기 사항이 다르거나 인증 당시의 시험과 실제 인쇄물이 달라 전량 재작업하거나 일부는 폐기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큰 사례와 반대로 케이스 스터디로 통관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포 단계입니다. 인플루언서 샘플 배송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됐고 확인 결과 1차 용기와 2차 용기의 표기가 달랐고 인증 당시 제출된 서류와 실제 유통 아트워크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세관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인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인증 이후 관리 구조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사에서 대응은 인증 당시 서류와 실제 유통 아트워크를 전부 다시 대조하였고, 라벨 문안, 성분 정보, 책임자 정보를 통합 기준으로 재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세관 요청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단기간 내에 재구성해 제출하였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브랜드 대신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애프터 단계입니다. 그 결과 통과는 정상화되었고 재인쇄와 폐기 물량은 최소화되었으며 마케팅 일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례를 통해 저희가 찾아낸 공통적인 문제점은 기본 요건을 통관 검역의 관점에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관리 실패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어떤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임포트 얼럿입니다. 여기서 임포트 얼럿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포트 얼럿은 단순히 한 번 통관이 보류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나 제품이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미국으로의 수입 자체가 막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번 임포트 얼럿에 걸리면 그 이후 선적되는 물량들은 자동으로 검역 대상이 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얼럿은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수출이 멈추는 큰 리스크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 브랜드 역시 심각한 규제 위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라벨과 서류 관리, 성분 정보 업데이트, 책임 주체 정리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 결과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면서 결국 이 브랜드는 임포트 얼라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인허가는 문제없이 다 끝났는데 왜 갑자기 우리 제품이 제재 대상이 된 거냐라며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 서류 몇 개 더 내면 금방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임포터라 대응의 핵심은 서류를 단순히 추가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제품이 경고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요청된 서류만 준비한 게 아니라 F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 실제 유통되고 있던 제품 정보, 책임자와 제조사 구조, 필요에 따라 과거 선적 이력까지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발견된 핵심 원인은 단일 위반이 아니라 이 정보들 간의 불일치로 인해 데이터 정합성이 무너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통관 해소를 위한 방법은 규제기관을 상대로 우리 제품이 왜 안전하고 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규제 흐름, 인허가 구조, 통관 사무 등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규제 나열이 아니라 실제 리스트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샘플 관리입니다. 지금은 샘플이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소량의 제품을 인플루언서 등 개인에게 발송하는 샘플도 정식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합니다. 샘플은 이제 단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통관 리스크 관리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관리입니다. 인증은 완료되었으나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지점입니다. 성분표, 라벨, 안전성 자료가 버전별로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리뉴얼이 있었다면 변경 이력이 현행화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서류 관리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서류의 유무가 아닙니다. 요청이 왔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유효한 버전을 제출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료들이 산재해 있지 않고 이렇게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RP 점검입니다. RP는 명의만 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유통사나 거래처를 RP로 지정했을 경우 계약 종료나 담당자 변경 시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대응 구조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라벨링 일치성입니다. 세관은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와 라벨의 표기가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오타 하나, 표기 순서의 차이가 통관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했던 핵심적인 지점들을 압축한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제품을 점검해 보시면 현재 우리 브랜드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최종으로 핵심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허가는 기본이고 통과는 관리의 영역입니다. 앞선 사례들의 공통점은 규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인증 이유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2026년 화장품 수출의 경쟁력은 단순히 인증을 획득하는 속도가 아니라 이 인증의 유효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가 가장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저희 CDRI는 단순 대행을 넘어 복잡한 통관과 규제 이슈를 함께 해결하고 극복하는 파트너입니다. 해당 세션이 끝난 뒤 우리 제품의 컴플라이언스는 안전한가? 라는 의미 있는 점검의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Q&A 시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